손님, 항공권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감정이라곤 한치도 섞이지 않은 공식적인 말투. 마치 잘게 부서진 얼음 송곳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내 고막을 뚫고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주변에 시끄러운 공항 안내 방송 소리, 사람들로 붐비는 답답함,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란스러운 소음이 그 순간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세상은 진공의 정적에 휩싸였다. 내 얼굴에 머물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손에는 아직 주민등록증을 꽉 쥐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건조하고 껄끄러웠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랑 같이 예매했는데요. 나는 고개를 확 돌려 옆에 있는 그를 쳐다봤다. 결혼 3년 차인 내 남편, 김민준이었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당황스러움을.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환각처럼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색하게 쥐어짜낸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그는 과장되게 자기 이마를 탁 치며 직원의 의심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정신 좀 봐. 내가 내 표만 예매했나 봐. 그가 자기 표만 예매한 것 같다고? 이 한마디가 총알처럼 정확히 내 가슴을 관통했다. 제주도로 떠나려던 내 안의 뜨거운 열정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안절부절 못하는 어색한 몸짓을,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나는 그 익숙한 얼굴에서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기색을 읽어냈다.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좀 합시다. 표 없으면 비켜요. 다른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그 재촉하는 목소리들이 바늘처럼 잔뜩 긴장한 내 신경을 찔러댔다. 모든 서러움이 지난 3년간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10초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에 안절부절못하며 눈을 피했고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보, 화내지 마. 지금 바로 다음 비행기표 알아볼게. 그는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목소리에는 비굴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됐어.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당신 혼자가.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었다. 뒤에 선 사람들을 헤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공항 밖을 향해 걸어갔다. 서연아, 박서연, 어디가? 김민준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한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눈가에 미친 듯이 고였다. 마치 고 끓어 넘칠 듯한 뜨거운 물처럼. 하지만 나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어 그 시큰함을 고통으로 억눌렀다. 울면 안 돼. 적어도 여기서는 그에게, 그 누구에게도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인천국제공항의 조명은 눈이 시리게 밝았다. 나는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기계적으로 줄을 서고 차에 올라탔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손님,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가슴 속에서 요동치던 감정을 억지로 짓눌렀다. 그리고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나에게 유일한 안정과 온기를 주는 그곳의 지명을 뱉어냈다. 대구요. 저희 친정집 주소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잠시 흠칫하더니 백미러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해주세요. 차가 출발해 도로에 합류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공항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으로 직접 불 붙였던
둘만의 시간에 대한 기대와 불꽃이 조금씩 꺼져갔다. 마지막에는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액정의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처음으로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깜빡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배후에는 늘 나를 얕잡아 보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방관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김민준이 있었다. 연애 시절의 감정을 되찾게 해줄 거라던 그 제주도 여행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 모자가 공들여 쓴 각본 속에서 시작을 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걷어차이는 잉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바보였을 뿐이다. 타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했. 내 마음은 끝없는 추락 끝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하나의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단호하게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대문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온 세상에 버림받은 유랑자처럼 문 앞에 섰을 때 엄마와 아빠는 식탁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다. 나를 본 두 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오늘 제주도 가는 날 아니었니?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다.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아빠는 말없이 내 뒤에 무거운 캐리어를 받아드셨다. 밝은 불빛 아래 두 분의 얼굴에 서린 꾸밈없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오는 내내 억지로 버티던 나의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꿰뚫었다. 가슴속 깊이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터져나왔다.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아빠. 나는 목이 메어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듯 온전한 단어 하나 내뱉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했으면 엄마는 나를 품에 꼭 안아주셨다. 엄마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은은한 음식 냄새와 따스한 온기가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엄마는 어릴 적 나를 재우듯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다. 민준이랑 싸웠니? 울지마, 울지마.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댄 채 고개를 저으면서도 동시에 끄덕이며 더 서럽게 울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뜨거운 물 한 잔을 타서 내 차가운 손에 쥐어주셨다. 우선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부모님의 위로 속에서 나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더듬거리며 하나하나 모두 털어놓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창백해지다가 마침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김서방, 정말 인간도 아니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다 큰 놈이 자기 아내 비행기표를 깜빡하고 안 샀다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빠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 소리에는 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건 깜빡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무거웠다. 이건 뿌리부터 너를 마음속에 두지 않은 거야.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아빠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핵심을 꿰뚫었다. 실수가 아니라 경멸이었다. 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엄마는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내가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그놈한테도 그 어미한테도. 김씨 집안은 원래 이렇게 내 딸을 무시하냐고. 나는 손을 뻗어 엄마의 휴대전화를 눌렀다.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왜 못해?
내 딸이 이렇게 큰 서러움을 당했는데 나는 엄마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눈물은 이미 닦아냈고 가슴에는 싸늘한 비애만 가득했다. 전화해서 뭘 물어보시게요? 왜 일부러 내 표를 안 샀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할까요? 절대 안 하죠. 오히려 변명만만 가지 늘어놓을 거예요.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부장님이 갑자기 전화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깜빡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성실하게 말하겠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럼 엄마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으실 거고 이 일은 또다시 용서할 수 있는 실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제 화가 풀릴 때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부드러운 말 몇 마디 던지면 일상은 다시 그대로 흘러가겠죠. 엄마는 멍하니 서서 휴대전화를 든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 서름을 그냥 참고 살라고?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눈빛은 불에 달궈진 얼음처럼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이 빚은 전화 한 통에서 욕 한 바가지 퍼붓는다고 청산될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냉정하다 못해 냉혹한 어조로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마치 어릴 때부터 봐온 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서러움을 당하면 울기만 하고 친정으로 도망쳐 며칠 숨어 있다가 김민중과 그의 엄마가 던지는 몇 마디 회유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박서연이 아니었다. 공항에서의 그 예기치 못한 굴욕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흠뻑 적셨고 또한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나는 결혼 전 쓰던 내 방으로 돌아왔다. 분홍색 커튼, 책상 위에 낡은 스탠드, 옷장에는 심지어 학창시절 교복까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마치 내가 결혼한 적도 그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3년의 청춘을 소모한 적도 없는 것처럼 나는 뜨거운 물로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부드러운 내 작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창밖의 달빛은 물처럼 부드럽게 이불 위로 쏟아졌다. 내 마음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폐허 위에서 낯선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안다. 지금쯤 김민준 쪽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내 전화가 꺼져 있으니 다음 단계는 분명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이다.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미리 두 분께 그의 번호를 차단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어떻게 할까? 불안해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내가 그저 비이성적으로 떼를 쓰고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그의 엄마, 내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또 어떤 고상한 조언을 해줄까? 나는 그 모자의 대화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김민준, 엄마, 서연이가 진짜 화났나 봐. 전화도 꺼놓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장인어른, 장모님 전화도 안 받아. 어떡하지? 오미숙, 깨알만한 일 가지고 감히 얼굴 붉히고 잠수를 타? 누가 그런 버릇을 가르쳤대? 신경 쓰지 마. 며칠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기어들어올 거야. 아들, 명심해. 이번에는 절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안 돼. 안 그러면 앞으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테니까. 이것이 바로 오미숙 여사가 늘 쓰던 며느리 길들이기 수법이었다. 먼저 나를 철없는 애로 규정하고 모든 갈등의 원인을 내 성질머리가 더러운 탓으로 돌렸다. 언제나 자기 아들이 가장 힘들고 자기 아들이 가장 서러웠다. 나의 모든 감정, 모든 요구는 배려심 없는 행동이고 호들갑이며 격이 떨어지는 교태일 뿐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슬퍼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정말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반성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밤을 꼬박 새웠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맑고 냉정한 정신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밤새 꺼져 있던 휴대전화를 들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켜지는 않았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초조하게 기다리게 할 필요도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숙 계란 프라이와 엄마가 직접 부쳐주신 김치전이 놓여 있었다. 아빠는 말없이 계란 하나를 까서 내 앞에 그릇에 놓아주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에 담긴 지지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집의 온기가 얼음장 같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피난처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떤 싸움은 나 스스로 해야 하고 어떤 악당은 나 스스로 맞서 싸워야 한다. 아침을 먹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마주하며 마침내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산. 휴대전화가 켜지는 순간 마치 정보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긴 부팅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친 듯한 진동과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에 휴대전화는 거의 먹통이 될 지경이었다. 화면은 수많은 알림과 메시지로 순식간에 뒤덮였다. 부재중 전화 38통, 그중 30통은 김민준, 5통은 시어머니 오미숙, 그리고 3통은 평소에는 나에게 본체만체 하던 시누이 김미나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말이지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대서사극이 아닐 수 없었다. 이어서 카카오톡, 읽지 않은 메시지를 알리는 빨간색 숫자는 99 플러스라는 눈에 거슬리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었다. 나는 카카오톡 상단에 고정된 김민준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의 메시지는 한 남자가 당당함에서 점차 초조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포에 질려가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제 오후, 박서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도 없이 가버리게. 고작 비행기표 한 장 때문에 이럴 일이야? 전화 받아. 어디 갔어? 잠수 타는 거야 지금? 어제 저녁 친정 갔어? 장인어른 장모님 댁 전화도 안 받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오늘 새벽. 제발 답장 좀 해줘.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 서연아, 이러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빨리 돌아와. 우리 제주도 안 가도 돼.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게. 여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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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나는 무표정하게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우습기까지 했다. 나를 걱정한다고? 그가 정말로 내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일이 커져서 자기 엄마에게 해명할 길이 막막해질까봐 걱정하는 걸까?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그 완벽한 효자 아들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봐 걱정하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아래로 내렸다. 다음은 시어머니 오미숙의 메시지였다. 역시나 김민준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가르침과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 내가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 성질이 너무 대단하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걔가 비행기 표 사는 걸 깜빡했을 뿐이잖니. 남자들이란 게 일 때문에 바쁘면 덤벙될 수도 있는 거야. 아내 된 도리로 네가 더 이해해야지. 말 한마디 없이 친정으로 가버리고 우리 식구들 번호까지 다 차단하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소문이라도 나면 친척들이 우리 김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러나 하겠지? 당장 전화기 켜고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마. 알겠니? 부부싸움은 칼로물 100일 했다. 밤 넘기지 말고 그만 고집 부리고 적당히 해. 나는 이 글자들을 보며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각박하고 독선적인 얼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나더러 먼저 잘못했다고 빌라고? 무슨 자격으로? 지난 3년간 내가 늘 그렇게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질렸다. 정말로 질렸다.
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넘겼다.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는 김민준이 오늘 새벽 4, 5시쯤 보낸 것이었다. 어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애원하는 것 외에도 문장 사이사이에 감출 수 없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 엄마가 심장이 좀 안 좋으시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여보, 제발 부탁할게. 그만 좀 해.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더러 어쩌라고. 보라, 또 시작이다. 또 이 수법이다. 나와 김민준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의 전개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병은 그녀가 김민준을 조종하고 나를 올가매는 최후의 무기였다. 백전백승이었다. 예전에 나였다면 늘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정말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다가 결국 즉시 타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다. 나는 오미숙의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고 김민준과의 대화창을 열어 느긋하게 몇 글자를 타이핑했다. 나 잘 있어. 엄마 아빠 집에. 요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방해하지 마. 메시지를 보낸 지 3초도 안 돼 그의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나는 화면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이름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대로 끊어버렸다. 그는 즉시 다시 걸어왔다. 나는 또 끊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반복하자 그는 마침내 나의 결심을 이해한 듯 잠잠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카카오톡 보이스톡 요청이 팝업으로 떴다. 나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오미숙의 성격상 그녀는 며느리인 내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우리 집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그 날카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엄마 아빠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나를 바라보셨다. 아빠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으러 가셨다. 나는 아빠를 막아섰다. 아빠, 제가 받을게요. 나는 전화기 옆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했다.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처럼.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내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이내 내 시어머니 오미숙의 숨막힐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의 위선과 가식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억누르지 못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내 눈에는 이 시어미도 우리 김씨 집안도 보이지 않는 게냐. 오미숙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 같아서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다. 박서연,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니? 성질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친정에 가 있으면 우리가 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떨어뜨렸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어머니, 저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생각? 네가 뭘 생각할 게 있는데.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위에 선 사람처럼. 고작 비행기표 한 장 가지고 깜빡하고 못 샀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전화기 꺼놓고 도망까지 치게? 지금 누굴 겁주려는 거야? 깜빡했다고요. 나는 그 단어를 조용히 반복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참지 못하고 냉소를 터뜨렸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그렇게 말했나요? 그냥 깜빡했을 뿐이라고요? 전화기 저편은 분명히 잠시 멈칫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더욱 강경하게 변했다. 그럼 아니면 뭐겠어.
내 아들이 일이 얼마나 바쁜데,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는데, 이 집을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잠깐 실수 좀 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내라는 게 이해하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작은 실수 하나 물고 늘어져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박서연, 내가 예전에는 네가 이렇게 철없는 줄 몰랐다. 보라, 또 이 궤변이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고 그들이 가장 힘들다. 나의 모든 감정은 철없는 짖들 뿐이다. 나는 그녀의 비난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시댁 친척들 모임 있을 때도 민준 씨가 저한테 시간 장소 미리 알려주는 거 깜빡해서 제가 빈손으로 갔다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재작년에 저희 부모님 생신 챙겨드린다고 했을 때도 식당 예약하는 거 깜빡해서 저희 부모님 헛걸음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모든 일이 그 사람한테는 가벼운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로 다 넘어가는 거죠? 오미숙은 나의 이 거침없는 질문 공세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만에야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지금 옛날 일 들먹이는 거야? 이 기집애가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지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남자가 건망증이 심한 게 뭐 어때서? 당연한 일이지. 아내인 네가 원래 시시때때로 챙겨주고 도와줬어야지. 넌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했어? 안 했잖아. 나는 그녀의 신들린 논리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아내이지 그의 비서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의 엄마는 더더욱 아니다. 30살이나 된 성인이 자기 일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아내인 내가 맨날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서연,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오미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날카로워졌다. 그게 바로 너희 박씨 집안 가르침이냐?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라고 가르쳤어? 또 시작이다. 할 말이 없으면 인신공격을 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인다. 저희 부모님은 저 잘 가르치셨어요.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서로 존중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들처럼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약한 사람 괴롭히고 계산적으로 굴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어요. 누가 계산적이라는 거야? 누가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야? 그녀는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발끈했다. 박서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내가 명령하는데 지금 당장 즉시 돌아와.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사과해.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지. 사과요? 내 마음은 만년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요. 네가 내 아들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이 시어미를 반쯤 죽여놨으니까 똑똑히 들어.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 쿵쾅거린다고. 바로 너 같은 불효막심한 며느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그 책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는 마침내 심장병이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먹히는 최강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말을 듣고 분명히 당황하고 겁을 먹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며 꽐꽐이 굴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나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심지어 그녀가 이 연극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조금 보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면 참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119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민준 씨한테 빨리 병원으로 모셔다 달라고 하세요. 종합검진도 받으시고요. 약 드실 건 드시고 입원하실 건 입원하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병 키우시면 안 돼요. 내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어떤 비꼬는 기색도 없었다. 전화기 저편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죽음 같은 정적. 아마 그녀는 내가 이렇게 정석을 벗어난 반응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10여 초가 지난 후에야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는 듯했다. 목소리는 정체가 탄로난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다. 잘났어. 정말 너 박서연 이제 날개가 돋았구나. 감히 나를 저주해? 너 두고 봐. 나중에 울면서 돌아와서 빌 날이 있을 테니까. 그녀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귀를 찢는 뚜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얇은 식은땀이 배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족쇄를 끊고 나온 듯한 흥분과 쾌감 때문이었다. 부당한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감정적 협박을 거부하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정말 빌어먹게도 상쾌했다. 부모님은 내내 긴장한 채 옆에 서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통화를 듣고 계셨다. 내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자 엄마가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됐어? 그 사돈이 또 무슨 막말을 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심지어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까지 떠올랐다. 별거 아니에요. 늘 쓰던 수법이에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 이번 소품은 심장병이었어요. 아빠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그 사돈, 심장이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정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아빠, 나는 정직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걱정 마세요. 그분 심장 아주 튼튼해요. 지난달에 동네에서 건강검진할 때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검진 결과지도 제가 봤는데 모든 수치가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냥 우리가 마음 약하고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매번 이걸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엄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모자는 정말, 서연아, 그럼 이제 어쩔 셈이야?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까? 나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혼,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고 냉정하게 어떤 무너지는 밤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기나긴 능지처참 같았다. 처음에 아주 약간의 달콤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이 끝없는 타협, 서러움, 그리고 자기 억압 속에서 흘러갔다. 나와 김민준 사이의 그 얕은 감정은 그의 수많은 깜빡했다와 무관심한 침묵 속에서 그의 엄마의 끝없는 간섭과 흑백을 뒤바꾸는 이간질 속에서 이미 깨끗하게 소모되어 버렸다. 이번 비행기 표 사건은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그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김민준도 오미숙도 아니었다. 낯선 지역번호의 유선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귀신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침착하고 유능해 보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말투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서연 씨. 여기는 법무법인 명륜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위임하셨던 새벽 아뜰리에 관련 지분 계약 및 지식재산권 확인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셔서 서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의하셨던 개인 이혼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전 재산 및 혼후 개인 독립 재산의 구분과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뒤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이미 잘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치 수많은 벌들이 맴도는 것 같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갈비뼈를 하나하나 세게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들춰진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계신 부모님을 힐끗 쳐다봤다. 두 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계셨다. 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신 듯 했지만 내 굳은 표정에 의아해하고 계셨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려 등을 보이고 손으로 수화기를 가린 채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네, 김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나는 거의 횡설수설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은 이미 끈적끈적한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누구니, 서연아, 무슨 법무법인이라고? 엄마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표정과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스팸 전화예요. 법률 상담 서비스 필요 없냐고 묻는 요즘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셨다. 반신반의하는 눈치셨지만 내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나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차가운 문에 힘없이 기댔다.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뛰고 있었다. 새벽 아뜰리에.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 몰래 거의 2년 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스튜디오였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수많은 주말과 밤을 희생하며 조금씩 비밀스러운 아이를 키우듯 천천히 키워온 곳이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소소한 사파나 카피라이팅, 디자인 같은 작은 일들을 받다가 지금은 몇몇 장기적인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했고 업계에서도 약간의 명성을 얻었다. 심지어 나는 나만의 오리지널 문화 창작 브랜드를 구상하고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김민주는 몰랐다. 그 계산적이고 영악한 시어머니 오미숙은 더더욱 갈 리가 없었다. 그들 모자의 눈에 나는 아마 영원히 그저 그런 망해가는 작은 회사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정시에 출퇴근하고 별다른 능력 없이 조용히 김씨 집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일 것이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나를 툭툭 건드리며 내가 돈을 적게 벌어 아들의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은근히 무시했다. 그리고 김민주는 이에 대해 항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 일이 순조로운지 내 개인적인 성장이나 취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나의 세계는 완전히 그를 중심으로,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살림살이와 미래의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와 그의 엄마는 아마 영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온순하고 인내심 강해 보이고 심지어 약간은 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박서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위한 또 다른 퇴로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완전히 나 자신이 통제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자신감을, 이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매우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막연한 충동이 아니었다. 선명한 윤곽과 실행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선택지였다. 만약 이혼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현재 공동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내 스튜디오의 수익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그들에게 발각되어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을까? 김민준의 그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직업 뒤에 숨겨진 실제 수입 상황은 어떨까? 내가 머릿속에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보낸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그는 나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우리가 싸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들 모자가 전화 협박이 통하지 않자 또 어떤 새로운 수법을 쓸지 한번 보고 싶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밝아졌다. 나타난 것은 김민준의 초조한 얼굴이 아니었다. 내 시어머니 오미숙의 클로즈업 샷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고 이마에는 보란듯이 하얀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다. 안색은 확실히 창백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두꺼운 파우더를 바른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고 기력이 다해 병이 깊어진 듯한 가련한 모습이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려왔다. 짙은 울음소리와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좀 봐봐. 엄마가 정말 너 때문에 병나셨어. 어젯밤부터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고 밥도 한 숟가락도 못 드셔. 방금 약 드셨는데도 나아지질 않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오미숙은 아주 능숙하게 몇 번의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 눈을 반쯤 감고 힘없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준아, 서연이, 탓하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괜한 짓을 해서 걔 속상하게 한 내 탓이다. 그 연기는 정말이지 완벽했다. 척척 맞는 호흡, 흠잡을 데 없는 연기. 만약 내가 그녀의 이 울고 떼쓰고 죽는 척하는 레퍼토리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심지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저한테 영상 통화 걸어서 뭐 하시게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화면 너머로 진료라도 해드릴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김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밤새도록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핏줄이 가득했다. 마치 화가 난 듯도 했고 증오하는 듯도 했. 박서연,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처럼 말할 수 있어.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데 넌 거기서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어? 너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도대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제가 돌아가서 뭐 하는데요? 당신들 모자가 연기하는 그 심파극이라도 감상하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되받아쳤다. 김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다. 좋아, 박서연. 안 돌아오겠다. 이거지? 좋아. 내가 말하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나 끝이야. 내가 평생 너 양심의 가책 느끼게 해줄게. 바로 그때 침대에 있던 오미숙이 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컸. 그녀는 마치 온 힘을 다해 김민준의 팔을 힘겹게 잡았다. 민준아, 서연이랑 싸우지 마.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서연이한테 계속 숨겨서 미안하다. 숨겨서.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쿵하고 움직였다. 김민준의 표정도 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오미숙이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라고 하셨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미숙은 힘없이 그의 손을 밀어내는 척하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 흐릿한 눈에는 심지어 몇 방울의 눈물까지 쥐어짰다.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랑 민준이가 너한테 계속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리는 네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랬어?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극도로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그물처럼 순간적으로 나를 올감했다. 그들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겼을까?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사실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었어. 오미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더듬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그게 네 친정 쪽, 내 친어머니께서 우리를 꼭 오라고 하셨어.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그게 바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말을 하려다 마는 듯한 모습이었다. 뭐에 대한 건데요? 그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우리 엄마 아빠 쪽이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숨기고 그들 모자를 멀리 제주도까지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김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거의 폭력적으로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미숙은 휴대전화를 꽉 쥔 채 놓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는 것처럼 화면을 향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내 친부모님에 관한 일이야. 그분들이 널 찾은 것 같아. 순간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다. 친부모님? 이 네 글자가 무슨 뜻이지? 내가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28년을 살면서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나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 그들 모자가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꾸며낸 또 다른 악랄한 거짓말이야. 그래, 분명 그래. 하지만 오미숙의 그 그럴듯하고 말을 하려다 마는 듯한 모습, 김민준의 그 당황하고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던 반응, 그리고 이번에 곳곳에서 이상한 낌새가 풍기던 제주도 여행. 설마, 내 출생에 정말로 내가 전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나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내 목소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헛소리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침대에 있던 오미숙은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고개가 꺾이고 눈이 감기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김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향해 천지가 무너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영상통화를 끊었다. 화면은 순식간에 검게 변했다. 방 안에는 나 혼자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진 채 서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 영혼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온 세상이 내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리우, 세상이 내 발밑에서 갈라져 바닥 모를 심연을 드러냈다. 네 친부모님에 관한 일이야 라는 그 한마디는 마치 악독한 저주처럼 순간적으로 내 몸의 모든 기운과 온기를 앗아갔다. 휴대전화가 떨리는 내 손에서 미끄러져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은 산산조각 났고 마치 지금의 내 마음 같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청각과 시각을 잃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대어 겨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친부모님, 내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머리는 이 정보를 미친 듯이 거부했지만 오미숙의 그 비웃는 듯한 얼굴, 김민준의 그 당황한 표정이 마치 낙인처럼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내 신경을 계속해서 지저댔다. 아니, 믿을 수 없어. 이건 분명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사용한 가장 비열하고 악독한 수단이야. 어떻게 감히 우리 부모님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역겨움이 뒤섞인 감정이 위장에서부터 거세게 치밀어 올랐다. 나는 방을 뛰쳐나가 부모님 앞으로 달려갔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내 얼굴과 넋이 나간 모습에 두 분은 크게 놀라셨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휘청거리는 내 몸을 붙잡아 주셨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팔을 꽉 잡았다. 손톱이 거의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엄마를 쳐다보다가 아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보았다. 두 분의 눈에 서린 당혹감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읽을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 한 조각을, 그 복잡함이 독침처럼 내 심장을 흔흔히 찔렀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쉰 목소리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말해주세요. 오미숙 여사가 한 말,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친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 친부모님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 말을 내뱉는데 거의 온몸에 힘을 다 썼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나는 내 거친 피비린내 나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나와 똑같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빠의 늘 침착하고 굳건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어떤 대답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정말이었구나. 내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반, 내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이 순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김민준 모자와 맞서 싸우게 했던 단단한 껍질이 순간적으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나는 엄마의 팔을 놓고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기댔다. 눈물이 마침내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뿌리째 뽑힌 듯한 거대한 공포와 환멸 때문이었다. 서연아, 엄마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엄마는 울면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우리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포옹을 피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그 품이 지금은 나를 두렵게 했다. 왜요? 나는 벽에 기댄 채 내가 28년간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 아빠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고통스러운 핏줄이 가득했다. 28년 전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이었어. 우리가 병원 앞 계단에서 강보에 쌓인 너를 발견했단다. 그때 넌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 울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 옆에는 내 사주팔자가 적힌 쪽지 하나랑 이라는 글자 하나만 놓여 있었어. 나랑 내 엄마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단다. 너를 본 순간 우리는 하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너를 집으로 데려와 사방팔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녔지. 겨우겨우 너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어. 엄마는 이미 흐느껴 울고 계셨다. 입을 가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 친부모님을 찾아볼 생각도 했었어.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이기적이게 됐어. 서연아,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우리는 두려웠어. 언젠가 그들이 돌아와 너를 우리 곁에서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우리는 입양수속을 밟고 너를 우리 친딸처럼 키웠어. 이 비밀은 그렇게 계속 숨겨졌던 거야. 우리는 맹세했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을 주겠다고. 네가 조금도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줬니? 아빠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비굴할 정도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주름진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멀고 먼 눈 내리던 겨울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아빠의 어깨는 나의 가장 안전한 전망대였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갈비찜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아끼고 아껴도 나에게는 가장 비싼 물감을 사주셨고 그들은 예술을 몰라도 내 모든 낙서를 소중하게 벽에 붙여주셨다. 이 사랑은 혈연보다 진하고 산과 바다보다 깊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민준 모자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비밀을 들춰냈을까?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눈물을 훔치셨다. 얼굴에 깊은 후회와 분노가 떠올랐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오미숙 여사가 집에 왔다가 어쩌다가 내 옛날 그 입양 확인서를 보게 됐어. 그때 그 여자가 우리한테 물어봤지만 우리가 얼버무리고 넘어갔지. 그리고 제발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너희들 관계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된다고 부탁했어. 우리는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오미숙은 이미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를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출생의 비밀을 이용해 무언가를 도모하려 하고 있었다. 제주도, 그 소위 사돈 어른이 이야기하려던 아주 중요한 일, 모든 단서가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내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마침내 알았다. 오미숙의 이번 목적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하는 척하며 나 몰래 내 친부모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일부러 내 비행기 표를 사주지 않고 나를 공항에 버리고 간 이유는 바로 선수를 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내 시어머니라는 신분으로, 우리 김씨 집안의 은인이라는 신분으로 그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님에게 생색을 내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 박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계획 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위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다. 오직 식옷쓴 담즙만이 불처럼 타는 듯한 고통으로 내 목을 지저댔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구나. 나는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창백한 얼굴, 부서진 눈빛,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내 눈빛은 거대한 슬픔과 분노 뒤에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얼음으로 그리고 증오로 응결되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다. 죽음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두 분은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핏발선 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은 점차 더 깊은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애틋함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뻗어 온 힘을 다해 두 분을 껴안았다. 엄마, 아빠,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선명했다.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엄마는 내 품에서 온몸을 떨며 우셨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두 분은 잘못 없으세요. 두 분은 저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셨어요. 한 번은 그 겨울에, 또 한 번은 이 28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두 분은 영원히 저의 유일한 친부모님이세요. 서연아, 쉰이 넘은 남자인 아빠가 아이처럼 울고 계셨다.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마치 지난 28년간 숨겨왔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 미안함을 눈물로 씻어내는 것 같았다. 울고 나니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텅 비었던 공포는 다시 채워졌다. 나는 알았다. 나의 혈통이 어디에서 왔든 이곳은 영원히 나의 집이고 이분들은 영원히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감정이 가라앉아 이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눈빛은 더없이 단호해졌다. 엄마, 아빠, 이 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셨다. 아빠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 김씨 집안 너무 심했어. 오미숙 여사랑 김민준 씨, 지금 분명 제주도에 있을 거예요. 나는 렁징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이용하면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판단력을 잃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독한 여자, 엄마는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야? 뭘 어쩌려는 건지 곧 알게 되겠죠.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제가 기꺼이 상대해주죠. 다만 이 연극의 감독과 주인공은 이제 바뀔 거예요. 나는 방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액정이 박살난 휴대전화를 주웠다. 유심카드는 아직 쓸 수 있었다. 나는 예비폰에 유심을 옮겨 꽂고 전원을 켰다.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다시 쏟아져 들어왔다. 김민준, 오미숙, 나는 모두 무시했다.
나는 주소록을 뒤져 성만 저장해둔 그 번호를 찾았다. 김 변호사.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해서 사람을 안심시켰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렁징했다. 저 결심했어요. 무엇을요? 이혼이요. 나는 이 두 글자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었다. 그리고 즉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바로 재산 보전 신청입니다. 전화기 저편의 김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아마 나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고 단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전문가의 자세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박서연 씨, 재산 보전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증거는 제가 찾을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만한 증거를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님의 인맥을 동원해서 두 가지를 알아봐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첫째, 최근 제주도에서 최 씨 성을 가진 부부가 흩어진 딸을 찾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개적으로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요. 그들은 아마 재미교포거나 사업가일 확률이 높고 매우 부유할 겁니다. 둘째, 김민준 씨의 회사 대한건설이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특히 자금 사정이 어떤지 알아봐 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소화하는 듯했다. 박서연 씨, 혹시 의심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일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미숙과 김민주는 제 출생의 비밀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들 집안의 구멍을 메울 구명 자금을요. 김민준 씨의 회사는 겉보기엔 번지르르하지만 그는 저에게 자금 회수가 어렵고 유동성 압박이 크다고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미숙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면 대담한 추측이 제 머릿속에서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니 나는 마치 탄환을 재장전한 전사 같았다.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압축되고 정제되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이자 차가운 분노로 변했을 뿐이다. 그 다음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했다. 나는 김민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받자마자 연결되었다. 서연아, 서연아, 드디어 내 전화 받았구나. 너 괜찮아? 엄마는. 김민준의 목소리는 절망 끝에 희망을 찾은 듯한 안도감과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김민준은 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말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박서연, 말 좀 가려서 해. 너희 어머님이시잖아. 방금 병원에서 응급처치받고 오셨다고. 아, 그래요? 내 말투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어느 병원인데요? 위독 통지서라도 받으셨어요? 너 정말 말도 안 통하는구나. 김민주는 격분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까지 알려줬는데 아직도 이런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제주도로 가서 내 친부모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보라, 드디어 여우꼬리가 드러났다. 제 친부모님이요? 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 물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잘 계시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누굴 만나요? 모르는 척하지 마. 김민준의 말투는 짜증으로 변했다. 엄마가 다 말씀하셨잖아. 네 부모님은 널 입양하신 거고 네 친부모님은 배경이 대단해. 엄청난 부자라고 계속 널 찾고 계셨대. 이번에 우리를 제주도로 부른 것도 바로 그분들이야. 그래요? 나는 계속 모르는 척했다. 그렇게 부자신데
왜 당신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그렇지. 김민준의 말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네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셨어. 서연아, 이건 네가 진짜 가족을 찾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아직도 뭘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어? 가족을 찾고 인생 역전? 나는 그의 이 추악한 모습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좋아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뭐라고? 김민준이 되물었다. 좋다고요.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에는 그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약하고 순종적인 기색을 담았다. 제 친부모님이라니 당연히 만나 뵈어야죠. 지금 제주도 어느 호텔에 계세요? 전화기 저편의 김민주는 내가 갑자기 굴복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잘 생각했어. 서연아. 네가 이렇게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애인 줄 알았어. 우리 지금 제주 신라호텔에 있어. 빨리 비행기 표 사서 와. 내가 방번호 보내줄게.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호텔은 제가 알아서 예약할게요.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그래. 그럼 빨리 와. 네 친부모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은 이미 완전히 밝아 있었다.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제주 신라호텔, 김민준, 오미숙. 내가 간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다음날 오후 김 변호사의 전화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걸려왔을 때 나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방금 출력한 제주행전자 항공권이 펼쳐져 있었다. 부모님은 내 맞은편에 앉아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 김 변호사님, 알아내셨나요?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네, 알아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추측한 대로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효율적이었다. 첫째, 최씨성을 가진 노부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화교 상인으로 주력 사업은 파묘와 부동산이며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28년 전 한국에서 잃어버린 외동딸을 찾는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에 언급된 실종 장소, 신표 등이 당신의 양부모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현재 그들은 실제로 제주 신라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그런 부모님이 계셨구나. 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둘째,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김민준 씨의 회사, 대한건설의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회사는 중대한 프로젝트가 부도나면서 한 달 전에 이미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현재 여러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과 공급업체들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준 개인 명의의 아파트 3채 중 2채가 이미 일주일 전에 몰래 매물로 나왔고 긴급 매각 중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고위험 테마주에 투자하여 2억 원 이상 손실을 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진실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김 변호사의 말에 의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것은 나 혹은 얼굴도 모르는 나의 부유한 부모님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였다. 김 씨 집안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이 구멍을 메울 거액의 돈이 절실했다. 바로 그때 오미숙은 어떤 경로로든 최 씨 집안이 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던 그녀는 이것이 김 씨 집안이 재개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 제주도 여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먼저 나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나를 안심시킨 후 공항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나를 버렸다.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와 김민주는 은인이자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최 씨 부부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여 사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그들은 심지어 최 씨 부부와 신뢰를 쌓은 후 내 출생의 비밀이라는 폭탄을 나에게 던질 계획까지 세웠다. 그들은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분명 자신들의 말에 따르고 조종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최 씨 집안의 보상을 요구하는 완벽한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정말이지 교활하기 짝이 없는 계략이었다. 박서연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차가운 생각에서 끌어냈다. 듣고 계십니까? 네,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혼자 제주도에 가시는 건 걱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이렇게 하죠. 저희 제주지사에 유능한 여성 변호사를 한 명 보내서 당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김 씨 모자와의 모든 통화는 전부 녹음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저 제주도에 다녀와야겠어요. 서연아, 너무 위험해. 엄마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사람들은 지금 미친 개나 다름없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 딸아. 아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기껏해야 사기 미수죄로 끝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저와 두 분께 입힌 상처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일은 저 때문에 시작됐으니 제 손으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두 분 뒤에 숨을 수는 없어요. 내 눈빛의 결연함을 본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아빠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박씨 집안 딸답다. 다녀오너라.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은행 카드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여기 내 앞으로 모아둔 돈이다. 나중에 집 살 때 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가서 몸 조심하고 궁상 떨지 마라. 엄마도 눈물을 닦고 재빨리 내 짐을 챙겨주셨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묵고 싶은 호텔 있으면 좋은 데서 묵어. 돈 아까워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또 벌면 되니까. 나는 두 분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이 세상에는 혈연과 상관없는 사랑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부모님이었다. 지아우. 3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을 나오는 순간 습하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햇살은 눈부셨고 야자수의 거대한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것은 내가 반년 동안 동경했던 풍경이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설렘도 없었다. 오직 살벌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김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신라호텔에도 가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라호텔과 마늘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다른 5성급 호텔에 묵었다. 호텔 방의 넓은 창가에 서니 건너편에 휘황찬란한 건물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알았다. 나의 적은 저곳에 있고 나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저곳에 있다. 내 남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큰 연극이 바로 저곳에서 펼쳐질 것이다. 제주지사에서 온 변호사는 임림씨 성을 가진 30대 초반의 매우 유능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이었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나와 만났다. 박서연 씨, 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께 상황은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임 변호사님, 몇 가지 처리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어떻게든 김민중과 오미숙이 묵고 있는 객실 번호와 그들이 최근 며칠간 사용한 모든 소비 내역을 확보해 주세요. 둘째, 신라호텔 연회장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제가 새벽 아뜰리에 창업자 명의로 내일 점심에 가장 큰 연회장을 빌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소규모의 문화상품 발표회 겸 감사오찬을 열겠다고요. 초대장은 호텔의 모든 VIP 고객에게 보내주시고 특히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께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임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이 반짝였다. 내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박서연 씨,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들이 만남을 주선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를 무대 뒤에 숨겨진 비밀 병기처럼 취급하려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가장 밝은 곳에 서서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최 씨 부부가 올까요? 임 변호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올 거예요. 나는 확신에 차말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 선생님 본인이 유명한 예술품 수집가이며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깊으세요. 그리고 제 스튜디오 이름이 새벽 아뜰리에고 제 이름의 진죄, 자가 바로 28년 전절을 감싸고 있던 강보 속 쪽지에 남겨진 유일한 글자예요. 이것이 저와 그들 사이의 유일하고도 가장 원초적인 연결고리죠. 그분들이 이 이름을 보면 분명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작은 호기심만으로도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임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을 쓸었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 마음도 이 바다처럼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거센 물살이 일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저녁 7시쯤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박서연, 어디야? 왜 아직도 연락 안 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어. 좀 피곤해서 일단 호텔 잡았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호텔 잡았다고? 어디? 왜 신라 호텔로 안 왔어? 내가 말했잖아. 그는 거의 포효했다.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묵어야 하죠? 내가 되묻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같이 안 묵어도 돼. 그럼 내일은 반드시 나랑 같이 최 선생님 부부를 만나러 가야 해. 엄마가 이미 약속 잡아놨어. 내일 오전 10시에 호텔 카페에서. 내일 오전에는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박서연, 너 미쳤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야 할 판에 시간이 없다고?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저는 내일 점심에 제품 발표회를 열어야 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관심 있으시면 와서 참석하셔도 돼요. 전화기 저편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김민준의 얼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제품 발표회, 박서연,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네가 무슨 제품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장난치지 마.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이만.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았다. 김민준과 오미숙은 지금쯤 분명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다. 일의 전개가 완전히 그들의 각본을 벗어났다. 그들이 정교하게 설치한 함정에 내가 빠져들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새로운 판을 벌여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맞불을 놓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 분명 올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도구인 내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언제나 그렇다. 다음 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장 큰 한라울 연회장, 새벽 아뜰리에의 로고가 입구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정교하게 투사되었다. 심플하면서도 디자인 감각이 돋보였다. 홀 내부는 우아하고 산뜻하게 꾸며졌고 지난 1년여간 내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다양한 문화상품들 실크 스카프, 다이어리, 향초, 닭이 세트 등이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대부분 호텔 투숙객들로 초대장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새로운 한국적 감성이라는 콘셉트에 이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임 변호사는 유능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현장의 다양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올리고 정교한 메이크업을 했다. 거울 속에서 나는 완전히 낯선 나 자신을 보았다. 예전의 온순함과 소심함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전례 없는 냉정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전 11시 연회장은 이미 80%가량 채워졌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홀 안에 흐르고 있었다. 입구에 마침내 내가 예상했던 두 사람이 나타났다. 오미숙과 김민준이었다. 오미숙은 분명히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투피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귀부인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눈썹 사이에 숨길 수 없는 각박함과 초조함이 그녀의 모든 위장을 망쳐놓고 있었다. 김민주는 그 뒤를 따랐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안색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찾는 사냥개처럼 홀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무대 위 거대한 새벽 아뜰리에 로고에 고정되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동시에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박서연,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오미숙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누가 너더러 이런 쓸데없는 짓 하라고 했어. 최 선생님 부부가 곧 오실 텐데 당장 이거 다 치우고 우리 따라와. 나는 그녀를 마치 광대처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돈 못 벌어서 민준 씨한테 도움 안 된다고 항상 뭐라 하셨잖아요. 오늘 어머님 며느리가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너, 오미숙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김민준이 그녀를 뒤로 끌어당기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악물고 말했다. 너 언제 이런 스튜디오 차렸어? 내가 왜 몰랐지? 당신이 모르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당신은 게임하는 것만 알고 당신 엄마 말만 듣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관심이나 있었어요? 김민준 씨,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만 생각했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바로 그때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고개를 돌려보니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기품 있는 노부부를 모시고 들어오고 있었다. 신사는 6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몸가짐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썹 사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 있는 부인은 단아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우아한 기품이 흘렀다. 그녀의 시선은 호기심과 탐색의 빛을 띠고 홀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잠시 멈칫했다. 내 심장도 그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왔다. 나의 혈연으로만 이어진 친부모님,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 오미숙과 김민준도 그들을 보았다.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오미숙은 즉시 매우 열정적이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버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최 선생님, 최 사모님,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 아이가, 글쎄 여기서 무슨 작은 행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웃으실 일이죠. 그녀는 말하면서 최 사모님의 팔을 친근하게 잡으려 했다. 마치 자신이 나의 진짜 엄마인 것처럼 최 사모님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선생님의 시선은 오미숙을 넘어 바로 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심사하는 듯, 탐색하는 듯. 김민준도 서둘러 따라가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님, 사모님, 얘가 서연입니다. 좀 철이 없어서요. 나는 그들 모자의 추태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평온한 눈빛으로 장내를 훑어본 후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아뜰리에의 첫 제품 발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벽 아뜰리에의 창업자 박서연입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당당하고 맑고 힘이 있었다. 김민준과 오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떠올랐다. 특히 최 사모님은 새벽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다. 새벽은 아침의 첫 햇살을,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8년 전 눈 내리는 겨울 병원 문 앞에 버려진 한 갓난아이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 아이 곁에 있던 유일한 쉼표는 젠이라는 글자가 적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는 선량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었고 모든 사랑을 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의 부모님입니다. 여기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미숙과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타인의 출생 비밀을, 타인의 혈육의 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더럽고 비열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자신의 재정적 구멍을 메우고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흑백을 전도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명예와 이익을 가져다 줄 소위 가족 상봉이라는 좋은 연극을 상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김민준 모자에게 밝혔다. 그들의 안색은 이미 잿빛에서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장내는 술렁였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경멸과 호기심,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오미숙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최 사모님은 입을 가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충격과 고통,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최 선생님의 얼굴도 매우 굳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오미숙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나타난 것은 내 제품 소개가 아니라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었다. 박서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희 어머님이시잖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까지 알려줬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제주도로 가서 네 친부모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배경이 대단해. 엄청난 부자라고. 이건 네가 진짜 가족을 찾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김민준의 계산적이고 유혹적인 목소리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화면에는 여러 문서가 떴다. 임 변호사가 밤새 수집한 대한건설의 부채 보고서, 법원의 소환장, 그리고 오미숙이 2억 원 이상 손실을 본 주식 거래 기록이었다. 증거는 산처럼 쌓였다. 진실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오미숙은 마침내 이 엄청난 충격과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뒤집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진짜로 기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멍하니 서서 흑빛 얼굴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마치 척추가 뽑힌 개처럼 장내는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이 아수라장을 보며 복수의 쾌감은커녕 끝없는 비애만을 느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나는 기절한 모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곧장 최 선생님과 최 사모님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최 사모님의 눈물로 얼룩진 나와 대여섯 군데 닮은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 그리움을 보았다. 내 마음도 따라서 아팠다. 나는 손을 뻗어 내 명함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놓았다. 명함에는 내 이름과 새벽 아뜰리에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님, 사모님,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한 모든 일은 가족을 찾기 위함도 인생 역전을 위함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박서연은 누구의 도구도 아니며 저의 가족, 저의 존엄은 그 누구도 짓밟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제 인생은 이제부터 오직 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장내 모든 사람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들고 내 전반생의 종결과 후반생의 시작을 목격한 이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등 뒤의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내 앞에 햇살은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었다. 스이 호텔을 나오는 순간 제주의 뜨거운 햇살이 가차없이 내리쬐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길고 차가운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다. 임 변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차가운 물 한 병을 건넸다. 박서연 씨,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물을 받아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일들을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임 변호사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단호했다. 이혼 소송은 즉시 시작될 겁니다. 오늘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김민준 씨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겁니다. 당신의 스튜디오 재산은 우리가 이미 혼전 재산 증명과 독립 운영 증명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미숙과 김민준의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제가 당신을 대리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은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김씨 집안과 끝장을 볼 각오를 했다. 나는 해변의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밀물과 썰물을 보고 웃고 떠드는 여행객들을 보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서연이니? 전화기 저편에서 조심스럽고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사모님이었다.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찔렸다. 네,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냥 나랑, 너희 최 회장님하고 우리가 직접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네, 나는 결국 승낙했다.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나는 주소를 보냈다. 그곳은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냥 해변의 평범하고 조용한 카페였다. 30분 후 그들이 왔다. 연회장에서의 위험은 사라지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냥 걱정거리가 많은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다. 최 사모님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방금 크게 운 것이 분명했다. 최 선생님의 얼굴에도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최 선생님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거웠다. 얘야, 미안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와 내 엄마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함을 당했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졌지.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우리는 밤새 도망쳐야만 했어. 그때 넌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었지. 너를 데리고는 도저히 추격을 피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너를 병원 문 앞에 두었단다.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분명 마음씨 좋은 사람이 널 발견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네게 남은 유일하게 감나가는 작은 옥패 하나랑 진이라는 글자를 남겼어.
우리가 너에게 지어준 아명, 최서진이었지. 최 사모님은 이미 흐느끼고 계셨다. 우리는 해외로 도망쳐서 밤낮 없이 일했어. 언젠가 다시 돌아와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자리를 잡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후였지. 넓은 세상에서 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김씨 집안 모자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네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너무나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고 그들이 그런 사람일 줄은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그들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쉽게 공감할 수는 없었다. 28년의 공백은 이야기 하나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하고 맑았다.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의 부모님께도 감사해요. 그분들은 저에게 가정을 주셨고 모든 사랑을 주셨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 세상에서 부모님이라는 두 글자는 오직 그분들께만 해당돼요. 저는 성을 바꾸지도 그분들을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최 사모님의 눈물은 더 거세게 흘렀지만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 안도감이 깃들었다. 착한 아이구나. 우리가 너에게 그리고 내 양부모님께 죄를 지었다. 만약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시고 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으시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그들을 만나자고 한 진짜 목적을 말했다. 최씨 그룹의 명의로 새벽 아뜰리에에 공식적인 협력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 플랫폼이 필요해요. 최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의 눈에는 깊은 칭찬과 감탄의 빛이 터져나왔다. 그래, 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딸답다. 줏대 있고 생각이 깊어. 그는 자신의 실언을 깨달은 듯 말을 바꿨다. 아니, 박서연 씨답습니다. 걱정 마세요. 협력 계약서는 내일 바로 당신 손에 들어갈 겁니다. 최 씨 그룹 산하의 모든 호텔과 쇼핑몰에서 당신에게 최고의 자원과 유통망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다. 서진아, 최 사모님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한 벨벳 상자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건 네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옥패야. 우리가 사람을 시켜서 다시 다듬고 수리했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 우리가 네게 빚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친구처럼 밥 한 끼라도 먹으면 안 될까? 나는 그 온화한 옥패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중에요. 나는 이 세 글자를 남기고 몸을 돌려 떠났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놓치면 평생이다. 만나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쇠럴. 일주일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제주의 그 폭풍 같았던 모든 일들은 임 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선명하게 내 앞에 펼쳐졌다. 김민준과 오미숙은 제주 상류 사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김민준의 회사는 추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협력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다. 파산 청산은 시간 문제였다. 오미숙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비록 금액이 크지 않아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오점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김씨 집안의 재산은 한 푼도 분할받지 않았다. 이미 마이너스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자유만을 되찾았다. 수속을 마친 날, 나는 구청 앞에서 마지막으로 김민준을 보았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예전에 그 거짓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박서연,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당신 엄마와 함께 내 출생 비밀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어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어머님, 앞으로 행운을 빌어요. 나는 몸을 돌려 걸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와 나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심한 고열 같았다. 열에 시달려 정신을 잃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열이 내렸으니 정신을 차릴 때도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나를 위한 환영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인감도장이 찍힌 이혼 확인서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두 분이 나와서 그 작은 서류를 보고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지나갔다. 이제 다시 엄마 아빠의 착한 딸이야. 아빠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밥 먹자. 오늘 우리 서연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잔해야지. 나는 그들을 보며 웃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반년 후 새벽 아뜰리에는 최씨 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협력 계약서를 받았다. 조건은 상상 이상으로 후했다. 내 스튜디오는 하룻밤 사이에 이름 없는 작은 공방에서 국제시장으로 통하는 최고의 유통망을 갖게 되었다. 주문이 눈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직원을 뽑고 팀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매일이 바빴다. 불행했던 사람들과 일들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 되면 나는 최 사모님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추석날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익명의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축하 카드도 없이 정교하게 포장된 송편한 상자만 들어있었다.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꿀과 깨가 듬뿍 들어간 바로 그 송편이었다. 나는 그 송편 상자를 들고 창가에 한참 서 있었다. 결국 나는 그것을 스튜디오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눈앞에 이 평온한 행복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1년 후 새벽 아뜰리에의 첫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가 시내 가장 번화한 쇼핑몰에 문을 열었다. 개업식 날 부모님은 내가 사들인 새 옷을 입고 가슴에 귀빈 명찰을 달고 감격에 겨워 얼굴이 붉어졌다. 가게 안을 바쁘게 오가며 모든 손님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거 우리 딸이 연 가게예요. 나의 변호사, 나의 친구들, 나의 직원들이 모두 왔다. 현장은 매우 활기찼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가게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서연아, 뉴스 봐. 네 전남편 그 악덕회사 사장이 내 언녀랑 돈 들고 튀었대. 지금 전국에 수배령 떨어졌어. 나는 링크를 눌러 김민준의 초췌하고 공공한 얼굴을 보았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가십 기사가 있었다. 오미숙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지금은 침대에 누워 거동도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고개를 들어 멀리 아빠가 휴대전화를 들고 몰래 나를 찍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그 옆에 서서 나를 향해 큰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결국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더 이상 도살당하는 낙타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돌아서면 낭떠러지가 아니라 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